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 지금 S&P 500, 나스닥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수정치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까지 12개월 동안 1년치 고용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네. 미국 지표 이렇게 수시로 그러게요.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대폭 하향 조정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또 9월 달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고 예. 사후 해석이긴 합니다만. 예. 저도 지표 좀 본다는 사람이지만도 미국 지표만 이렇게 수정되고 나서 네. 사후적으로 우리는 이래서 수정합니다라고 하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발표되죠 또. 예. 발표도 많이 되고. 그러나 저는 이제 진짜 8월 5일 이후로 아주 힘차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요 대목이 이제 궁금하죠. 이제 잭슨홀도 이번 주말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한번 또 오늘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울트라 슈퍼 롱마인드의 우리 네. 유동훈 본부장님하고 한번 살펴보셔야 네, 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또 소장님께서 저에 대한 의견을 또 수포롱으로만 말씀하시니까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수포롱이 아니고요. 고객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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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이 어떤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네네. 이렇게 반등의 폭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반등을 했냐면 S&P 500 기준으로서 고점 대비해서 약 3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9.7%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선물 기준으로는 10%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조정 받기 전까지 얼마나 반등을 했냐면 하락폭의 80%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670이 고점이었고 5,100포인트 조금 넘는 수준이 바닥이었고 5,6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보통 시장은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에 과거의 역사상 평균치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이 여태까지 있었던 논란 부분, 즉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 엔게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만들어냈다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2주 만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제 좀 빠졌죠. 미국 시장이. 그 이유는 정말 반등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가 주도주일까 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약간 전략의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전략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봤었을 때 어떤 큰 매크로의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냐. 네. 매크로의 변화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죠? 고용 시장부터 시작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경기 둔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건데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는 네. 부분에 대한 또 얘기가 있는 거죠. 월요일 날 왜 시장이 약하다가 훅 튀어 올랐었냐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웰 의장이 아마 0.25% 내리는 게 아니라 0.5%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둘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로서 판단했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 판티멘탈과
가계의 펀디멘털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거품을 조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성장률과 안정적인 상승률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금리를 얼마나 내려줄 거냐, 이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네. 대세 하락장 시작됐으니까 다 도망가자,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럼 미국 여전히 경기 침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네. 근거 자료를 좀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둔화되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3분기에 대한 GDP 추정치가 나오고 있죠. 예,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숫자를 보시면은 2.9%가 고점이었던 게 지금 훅 떨어져서 2.0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의 예상치입니다. 자, 2.0%로 계산을 하면 어떤 숫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로 나오냐면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 계속 지금 2023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다 보시면 2.9% 이상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자, 이때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때죠. 네. 예, 이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시기에는 당연히 지수가 굉장히 세게 움직입니다. 근데 왜 3분기에 그럼 조정이 훅 왔느냐? 네. 예, 8월 달, 7월, 8월 때 왔냐? 보시면은 성장률이 3.12던 게 2.4로 뚝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돌려보는 정말 많은 모델들 중에서 하나를 보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실질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 그래서 천천히 떨어진다. 이건 괜찮은데 빠르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빠르게 올라간다든지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시장이 오를 확률이 70% 이상이고요. 떨어지는 추세에 있을 때는 하락할 확률이 70%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3분기 자체가 이렇게 조정이 있었던 이유를 보시면은 아마 GDP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 이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2.4%의 성장률이 작년에 3분기가 얼마나 올랐었죠? 2.93이나 오른 거 대비해서 또 2.41% 오르는 거예요. 예, 상당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어떤 펀디멘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로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요소는 GDP를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잘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시장과 생산성 향상. 이 두 가지 요소로서 GDP 성장률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소비와 설비 투자 또는 네. 캐피털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이제 순수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왜 걱정을 했고 큰 위기가 올 것 같고 이렇게 걱정을 했냐면 고용시장 이 부분이죠. 네네. 그 고용시장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부담을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9.3% 상승률을 보여줬던 2022년입니다. 임금 상승률. 예, 임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3%대에서 지금 보시면 이 바닥을 잡고 있죠. 그리고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네네.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바닥을 잡는 숫자가 3% 이상이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소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여력이 3% 이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이건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또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어느 한쪽만 성장률이 높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이것을 이 임금 부분을 저임금과 중간임금과 고임금으로서 나누어서 보더라도 저희 숫자가 참 이쁘죠. 보시면 빠졌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3%대에 거의 다 수렴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소득층도 그렇고 이 중간층도 그렇고 그리고 고소득층도 그렇고 지금 다 3%의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모든 미국의 어떤 소비 체인에 있어서 네. 저소득층이 하는 것들 또는 아니면 고소득층이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다 안정적인 3%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네. 물론 3%의 성장률을 가지고는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3%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면 실질 성장률은 1%대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렇게 GDP 성장률이 2.4%대로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1.4%나 더 높게 나오느냐? 그거는 생산성 때문이다. 그래서 AI 우리가 그 때문에. 부분,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이 고용 시장만 가지고도 GDP 성장률을 1%대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 해드리겠고요. 네. 지금 짚어드린 거는 고용 시장과 생산성인데 네. 또 다른 부분은 뭘 봐야 되냐면 소비. 네. 자, 고용이 소비와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이 AI 산업이라든지 네네. 온쇼링이라고 해서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예. 그런 행동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뭘까요? 고정자산 투자거든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과거에는 소비의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네. 여기서 이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또 GDP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GDP의 비중으로 따지자면 성장의 네. 비중으로 따지자면 20%가 안 되는 숫자인데 네. 이 숫자가 그래도 어쨌든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너무 많은 투자가 일어나서 나중에 어떤 거품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소비가 좋아지느냐 아니면 설비 투자가 좋아지느냐 뭐 어떤 쪽으로의 어떤 이 주도주가 다시 만들어질까 이런 그러게요.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성장률은 이제 본부장님 말씀 맞다는 이제 나쁘지 않고 저 정도 경제 규모에서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그만큼 성장한 데서 숫자가 조금 낮아지지만 또 성장하고 그렇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물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한 4%, 5% 이렇게 오르다가 그 오른 상태에서 3% 올랐고 그 오른 상태에서 또 2점 몇 프로 올랐고 하는 상황이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둔하다 이런 유례 둔하다 하는 차원인데 그거에서 조금 하나 더 나가서 최근에 본 뉴스만 해도 시스코 시스템스 금년에 한 2월 달에 한 4천 명 자른다더니 이번에 또 며칠 전에 광복절 무렵에 또 한 7% 자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한 5,900명, 한 6,000명 되고 GM도 한 1,000명 자른다 그러고. 자,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 보면은 요게 이제 성장률 같은 걸로 나타나는 지표하고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그 어떤 경기 상황하고는 좀 어떨까 싶긴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저희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은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이유? 얘기냐? 네. 안 좋다고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지표를 자꾸 찾으면은 그게 투자에 좀 어려움이 드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와 뭐 제너럴 모터스 이 두 회사가 어떤 상황이죠? 또는 우리가 인텔을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혁신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요. 네,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 그리고 또 제너럴 모터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신 사이클 대비해서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사람을 자르나요? 그건 잘 아니겠죠. 예. 물론 생산성이 높아지면 자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사람을 급격하게 자르질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고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뭐 엄청난 위기가 생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똑같은 예를 들어드리자면 지금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게 전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뭘 계산한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익과 이익에서 비용을 뺀 숫자의 성장률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용 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것, 즉 슬로우 다운 하고 있는 것, 좀 네네. 점점 둔화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엄청난 위기가 봉착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혁신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오고 있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똑같은 또 예를 들어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도수를 보면서 네네. 미국의 기업의 부도수가 2020년의 부도수만큼 늘었다. 네. 엄청난 숫자가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위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겠으나 그거는 부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총수 대비해서의 부도수의 평균을 보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의 여신이라든지 네네. 전체의 기업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네.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죠. 작은 회사들이 예. 부도가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보면은 저희의 자꾸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뭐냐면 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은 굉장히 일부의 30일 이 연체율 네. 요거를 딱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지금 2, 4분기에 은행권에서 발표하는 연체율 신용카드를 보시면은 겨우 0.1%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현재 3.35%의 연체율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은 뭐 물론 숫자가 나빠지고 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숫자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어떤 큰 위기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기서 금리까지 내려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연체율도 떨어질 수 있고요. 부도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연착륙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착륙이 오려면은 갑자기 확 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걱정되는 부분이 모든 회사들이 직장을 다 잘라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어떤 큰 위기를 만들면 그게 이제 경착륙과 네. 연결이 되고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천천히 임금도 상승을 다시 돌아가는 모습 나오고 또 금리도 이제 내려줄 거고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은 오히려 연체율이 빠지고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을 찾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스럽지만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네. 어딘가에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잘 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되는 쪽에서는 약간 그 쇼트, 네네. 공매도 예.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텔을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하고 네. 그리고 반대로 잘 나가는 요즘에 AMD를 네. 매수를 하면 예. 이게 해칭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있어서는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혁신을 못 쫓아간 기업의 그런 일부 뭐 인력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뭐 기업의 지금 재무 건전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해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CPI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7월달 CPI 상승률이 이제 3년 4개월 만이죠. 처음으로 이제 2%대인데 이걸 쪼개 보니까 사실 주거비 이슈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주거비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주거비는 후행 지표고요. 후행 지표. 그리고 가장 스티키, 가장 네. 천천히 네. 빠집니다. 맞아요. 이게 0.4% 상승률이기 때문에 곱하기 12 하면은 높죠. 5% 예. 가까이 되는 그런 상승률이라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천천히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다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숫자가 안 찍혀 있는데 1.7%, 1.8%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를 제외한 CPI가 1.7%가 1.8%가 그렇고요. 또 주거비와 에너지, 음식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제 근원 CPI를 볼 때는 에너지와 음식료를 빼죠. 예. 여기에 이제 추가로 주거비까지 뺐었을 때에 나오는 숫자가 지금 1.7%, 1.8%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만 괜찮다면 미 연준은 금리를 내려주는 게 당연하다. 왜? 인플레이션 지금 2%의 목표치에 도달했고 여기 대비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죠? 5.5%입니다. 그럼 이거는 2% 대비해서 5.5니까 3.5%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한 2% 정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4%까지 그래서 빠르게 떨어뜨려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다 팔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그걸 보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 부분인데요. 금리를 정말로 빠르게 내려야 되는 환경이 도달하게 되면 네. 그때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0.25% 내릴 거고 또 11월 달에 0.25% 내리고 12월 달에는 0.5% 내리자.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또 0.25. 그래서 총 다 더하면 얼마죠? 1.25%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5.25에서 5.5니까 빼면 네. 4.0에서 4.25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 저 박스가 어떻게 돼 있죠? 4.0 도달하고 나면 동결. 네네. 계속 동결.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실질,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기준금리가 2% 정도일 때는 굉장히 네. 좋은 모습이에요, 사실. 아, 근데 이게 떨어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5%, 1%, 0%로 떨어뜨려야 되는 환경이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침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주식을 빼야 돼요. 예. 그리고 채권을 확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거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이렇게 훅 빠졌다가 예. 이렇게 이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 빠진 건 너무 높게 있었으니까 빠졌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갈 때는 주식이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 금리를 빠르게 더 떨어뜨려야 된다. 네. 이때는 경기 침체가 오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깨지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젠가는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최근 들어서 미국채 금리하고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가 조금 의미 있는 선들을 막 깨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양상이에요. 이 부분은 무슨 좀 시사하는 바는 없을까요?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동향. 예. 자,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네. 이제 금리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0% 금리를 경험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산업혁명이든 뭐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0% 시대. 뭐 이런 시대를 계속 경험했죠.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옛날을 생각하니까 금리가 바로 5.5에서 0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떨어질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3.8%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수준에서 살짝 낮은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많이 떨어뜨릴 때 제가 이 얘기했죠. 올해 연말에 10년 국채 금리가 한 4% 근처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내년 연말쯤 됐었을 때 한 3.5%까지 떨어지면 정말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리가 지금
4.23%에 있다가 훅 빠져서 3.8%에 0.5% 정도 빠졌잖아요. 네네. 여기서 멈출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또 나중에 좀 있으면 또 빠질 겁니다. 또 멈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 떨어졌다가 쉬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또 떨어졌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인데요. 그러면 똑같이 환율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달러 지수가 106 이랬잖아요. 예. 지금 101, 5% 빠졌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또 멈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좀 한참 가다가 또 한 번 떨어질 때가 오겠죠. 네. 그때는 또 금리가 3.5%로 떨어질 때면. 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훅 빠졌다가 옆으로 기다가 또 훅 빠져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케이스가 네.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소비도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소비도 쭉 가다가 갑자기 푹 빠지거나 아니면 쭉 가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이 보통은 경제 지표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달러가 너무 강했었어요. 예. 그죠?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는 게 확정되니까 그 106이던 게 10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 정도 과정 똑같아요. 그러니까 옌도 마찬가지죠. 옌 캐리 현상도 마찬가지로 160까지 갔는 게 좀 너무 네. 많이 갔었다. 그러면 이게 140까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좀 이제 140대에서 오랫동안 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수렴하는 기간이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86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8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8,300원이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6거래일간의 상승 랠리를 마치고 지금 7거래일 만에 좀 2%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호가는 4.3% 하락 예상되고요. 19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3% 상승 예상되죠. 호가 33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는 0.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10만 4,4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내림세 예상되면서 호가는 19만 5,300원. KB금융 보합 예상되고요. 신한지주 1%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사흘 연속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0.8% 반등이 예상됩니다. 17만 3,000원이고요. 알테오젠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호가 30만 1,000원. HLB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2,500원. 에코프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엔캡 1.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1,000원. 삼천당제약이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가 14만 7,200원이고요. 휴젤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3,800원, 클래시스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500원,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1.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간밤 뉴욕 증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고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그 여파는 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2,700이 뭐길래 저걸 못 넘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는 뭐 예견되는 거고 또 2,700 뭐 삼성전자 8만 원, 뭐 SK하이닉스 20만 원 됐다 하면서 나올 매물도 있긴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제 또 제가 딴 데 가서 뭐 요즘 진짜 잔파동도 다 맞추는 골드만삭스의 스콧 러버너가 한 4주 동안은 더 간다 하길래 그쪽에 빌붙어가지고 네. 우리도 좀만 가겠나요 했더니만 그게 또 장바 떨었네요. 아유, 그냥 저는 계속 안 된다 해야 이게 장이 가는데 이건 저까지 그냥 이거 안 가겠습니까 했더니만 네, 소장님은 기존 뷰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게 그러는 더 걸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뭔가 좀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장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할까요? 우리 뭐 장은? 박스권이고. 예. 뭐 그동안에 아주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품위 있게 말씀하셨지만 요 대목에서는 한번
속내를 한번 드러내 주시죠. 그게 차라리 우리 국내 투자하시면서 소가리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 속이라도 시원하시게.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한가요? 그거는 제가 강의할 때만 하는 얘기입니다. 강의할 때만 하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한국에 대해서 좋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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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즉 단기라는 저희의 단기는요. 네. 한 달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내년 3월 요 정도까지 또는 뭐 길게 보면 정말 2026년까지 정도인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이거는 네. 자 이게 S&P 500과 다른 그 이제 국가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성향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미국이 지금 현재의 S&P 500의 PR이 21배, 뭐 20배 요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몇 배냐면요. 8배예요, 8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네네. 금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너무너무 이제 비싸 보이는 거고, 네. 뭐 금리가 낮으면은 이제 싸 보이는 거고. 요걸 계산할 때 있어서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할 때 이게 캐시우드님이 많이 쓰는 건데요. 1 나누기 금리를 해요. 네. PER을 계산할 네. 때.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4%다. 그럼 1 나누기 4% 하면은 25배. 1 나누기 4%. 그렇죠. 네. 예, 25배 맞죠. 어. 예. 25배. 그래서 지금 20배니까 25배까지 갈 수 있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을 계산하면 지금 한국 금리가 3%예요. 네. 1 나누기 3% 하면 33배예요. 예, 33배. 높네. 예. 33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8배예요. 너무 저평가. 너무 저평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금리가 예. 우리나라 기업은 그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예. 네.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이 25%란 말이죠. 아, 주주한테 환원하는 비율이 예. 낮네요. 네, 미국은 얼마를 돌려주냐면 예. 97%를 돌려준다. 그래서 저희가 25배라고 하면 곱하기 97%를 하면 예. 24배 정도 되는 거예요. 나.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33배 곱하기 네네. 25% 하면 딱 8배가 나옵니다. 계산법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주주 환원율이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할수록 PER이 높아진다. 예.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네네. 대만을 여기 보시면 대만이 얼마죠? 60%예요. PER이 15배.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대만을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래서 우리보다 비싸지만 네네. 배당 성향이 올라가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그 질문하셨던 답은 뭐죠? 예. 주주 환원을 잘하면 된다. 중국이 우리보다 잘하나요? 조금. 조금. 네. 야, 33%. 여기서는 기분 진짜 나빠지는데? 중국한테도 밀린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서 네. 금융주들이 좀 빠르게 지금 이제 그 뭐 배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높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 멀었다라는 근데 거네요. 은행주는요. 예.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은행이라는 것은 예. 안 그래도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이라고 아, 따지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5가 있으면 네. 자산이 100이란 말이죠. 네네. 그럼 부채 비율이 몇 배냐면 그게 20배입니다. 2000%.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 항상 왜 우리가 은행을 보거나 금융회사를 볼 때 네. BIS 비율, 뭐 네.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자본금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네. 것과 네.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은 뭐죠? 자기 자본을 주주한테 준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매입해서 발란시시 더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되네요, 일단은.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그렇지 예. 않으면은 그 경제가 휘청휘청하기 예,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주주 환원을 갖다가 은행주로 한다?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제조업이나 어떤 기업들이 예.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여야 그러니까 되고요.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팔 비틀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예, 자발적으로 해야지만 그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 믿어주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밸류업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게 안 나온다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아. 생각하게 되는 그게 거죠. 가장 근원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간밤 뉴욕 증시 지금 S&P 500 나스닥이 이제 9거래일 만에 소폭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반도체주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향방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동안 좀 상승 랠리를 이어온 탓에 좀 피로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 있을 시점이었고 때마침 또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좀 확인해 보겠다라는 심리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도 6거래일간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2,687포인트, 코스닥도 0.5% 내림세입니다. 7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 떨어집니다. 77,900원, SK하이닉스도 2.6% 하락합니다. 194,500원, LG에너지솔루션 0.9% 상승합니다. 33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올라갑니다. 917,000원이고 현대차는 소폭 떨어집니다. 255,000원, 기아가 0.48% 하락하네요. 지금 102,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떨어집니다. 62,500원, 셀트리온 0.9% 상승합니다. 198,100원이고 KB금융은 0.78% 하락, 89,200원, 신한지주 0.68% 상승합니다. 5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 앞서 이제 지금 산업 뉴스, 기업 뉴스 체크해 보셨을 텐데 지금 12%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과 관련된 지금 뉴스로는 이제 폐암 치료제 미국 FDA 승인 이런 이슈가 있죠. 지금 일단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에이프릴바이오 2.68% 상승, 한미약품, 리가캠바이오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좀 쉬어가는 동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가 힘을 내주면서 시장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다만 반등폭이 그동안 주가 조정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0.5% 상승 172,600원이고요. 알테오젠 보합이죠. 30만 원. 그리고 HLB가 2% 떨어집니다. 94,000원. 에코프로 소폭 상승합니다. 85,500원. 엔캠은 0.9% 하락합니다. 212,500원이고요. 삼천당작 약보합권이죠. 151,700원. 휴젤 올라갑니다. 0.5% 상승합니다. 28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강보합권으로 92,800원, 클래시스 0.4% 상승합니다. 52,20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1.7% 약세로 20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섹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양시장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리화나 관련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오프닝하고 좀 소개해드린 내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주가가 좀 모멘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머리지 화일약품이 지금 강세입니다. 에머리지가 2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일약품도 9% 강세 1,969원. 그밖에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9% 6% 강세고 한국 BNC도 5% 이상 상승합니다. 6,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리화나 관련주 외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치매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 백신 관련주 다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유한양행과 관련해서는 뭐 당뇨병 치료제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2% 급등합니다. 10만 6천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블루엠텍도 6.9% 강세고 한국 BNC 종근당도 6%, 3% 강세입니다. 지금 한국 BNC, D&T 파마텍 강세고 대원제약, 사페론, 한미약품 모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치매 관련주 유한양 계속 엮여 있네요. 뭐 화일약품도 있고요. 오스코텍, 현대약품, 종근당, CTC 바이오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TDS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TDS팜 오늘 또 화려한 데뷔 신고식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127% 급등합니다. 29,600원이죠.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416억 원, 31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40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0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19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사네요. 2,271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 일단 어제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3원 20전 하락한 1,330원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현재 환율은 1,330원을 또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7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좀 하방 압력이 있네요. 네, 지금 예. 은근슬쩍 달러 그러게요. 약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일까지 내려왔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 달러인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살펴보면 유로, 파운드, 위안, 뭐 네. 싱달러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그거 하네요. 야, 외국인이 지수 그렇게 많이 빼지는 않으려나? 선물에서 많이 사죠. 선물 갖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맞아요. 예. 어쨌거나 미국이 깡패는 깡패네요. 미국 빠지니까 잘 가던 니케이도 또 빠지네. 예, 뭐 그런 상황. 오늘 근데 진단 쪽이라든지 진단?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CGN이 지금 23% 급등이에요. 와, 그러니까. 예. 아니 한때 그냥 막 공짜로 이렇게 막 찔러가면서 막 검사해주던 시절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보건소에서. 예, 이제는 뭐 조금 찜찜하면 이제 저 진단 키트 직접 사서 개인이 해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 다 뭐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제품 사서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인데요, 그게? 얼마요? 한 돈 3만 원 하나? 그 기억이 정도? 잘 안 나는데 10,000원 안쪽으로 살 수 있었던 만 것 원 같은데요. 안쪽에 살수 예, 10,000원 있어요? 안쪽으로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10,000원 안쪽으로도? 묶음으로. 그냥 뭐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며칠 견디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고위험군은 또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요. 네. 예. 근데 마리화나는 왜 올라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예. 지금 우리나라 업체의 마리화나 관련주들은 대부분 의료용 마리화나 의료용?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리스 된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좀 모르죠. 모르죠. 그거 아무도 그거는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럼요. 지금이 이제 8월 21일, 11월 초에 네. 선거일이면은 9, 10, 11. 선거판에서 2달 남짓 끝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죠? 근데 이제 뭐 나라를 나라를 세우다 한 2번은 세우겠다. 2달 반이면은 뭐, 예. 뭐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음. 뭐 우리가 항상 경험했던 거지만 네. 트럼프 당선됐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예. 급락했다가 예. 나 그때 완전 막 그러다가 뭐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그 다음에 보여줬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보다는 미국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은 굉장히 장기 지향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다 어쨌든 간에 중국 공격하죠. 여태까지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AI 산업과
제조업 중에서 특히 이 첨단 산업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라는 거죠. 왜 바이오주들이 올라갈까인지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짱입니다. 일라이 릴리 보시고 뭐 그렇죠. 보시면 그냥 최고예요, 그냥. 네. 자기 자본 이익률 보시면 정말 와 저렇게 돈 많이 벌어도 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엄청난 원래 이 제약 쪽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터졌었을 때도 예. 미국의 회사가 거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엘라이 릴리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비만제 가지고 정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니, 간밤에도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못 들고 있었던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약회사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 참 찾기가 어렵단 예, 말이죠. 예. 이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네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 회사는 그게 좀 찾기 쉬운가? 이런 생각도 좀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왜냐면 저희가 모델을 돌려봤었을 때 네. 일라이 릴리가 계속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매력도 그 이제 있는 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으셨던 예, 그래서 거예요. 뭐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아무튼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잠깐 그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장기적인 모습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이 좋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계속해서 AI 산업과 이런 쪽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미국의 좀 유동성이 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유동성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되냐면 저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크게 올라와서 60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 경기 침체 오죠.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차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급격하게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네. 급격하게 빠질 때 풋콜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시면은 이제 50일 이동 평균치를 초과했어요. 예. S&P 500이.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풋을 던지고 콜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때가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점이 보이죠. 저 때가 다 그럴 때거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확률적으로 1년 뒤에 93%의 확률로서 얼마나 올랐냐? 15.5% 평균 올랐고요. 예. 미디언 값으로는 16.6%나 올랐어요. 네네. 그러면 1년 뒤에 S&P 500이 6,4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근데 뭐 굳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나? 물론 금리를 내리면은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네. 뭐 사람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예. 뭐 또 당선이 누가 됐을 때 또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1년으로 놓고 보면 다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이 반도체 사이클 보시면 메모리 쪽 좋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앞으로 1년 동안에는 한국 증시도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던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쪽을 보시면서 미국이 언제 큰 어떤 경기 침체가 올 거냐라는 것을 계산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반도체주들이 빠져주면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그럼 기존 주도주를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섹터 좀 재편이 필요한 건지 좀 자산별로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참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했는데 중국은 좀 조심하십시오. 중국.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제가 중국에 대해서 과거 제가 중국에서 북경에 가서 리서치 센터장을 하고
투자자문회사에 있었을 때는 네. 2011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분석했었을 때는 2017년, 2020년까지 중국발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네. 지금 제가 미국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2년 동안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다면 네네. 제 톤이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죠. 그렇죠. 중국 비중 축소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단타로 투자를 하셔도 예, 되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걱정이 좀 점점 더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종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예. 이 포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저희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미국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뭐 글로벌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가장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당연히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바이오, 그죠? 헬스케어. 그리고 테슬라 때문에 네. 전기차. 아,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인데 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좀 빠르게 왜냐하면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데이터 네. 센터가 전력 소비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테슬라도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잘 나가는 쪽,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할 쪽, 여기에 연결시키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 뭐 적어도 그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물론 2026년에는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중간 선거해가 변동성이 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2026년까지는 아직 1년하고도 뭐 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는 미국이 잘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